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3회차 실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3회차 18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가치를 지니는 유일한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과제 5가지를 쓰시오. 겁먹지 마세요. 철학적 기본 과제 그냥 소설 쓰면 다 답입니다. 근데 알아야 소설을 쓰죠.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철학적 기본 과제는 인간은 비지시적으로 상담하려면 어떻게 되죠? 잠재 능력이 있다고 전제 조건을 갖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소설을 쓰면 다 맞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유일한 존재이다. 즉 좋은 말 쓰면 다 답해요. 이거 서비스 문제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또 인간은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 뭐 다 답이죠. 인간은 자신을 추구한다. 인간은 자존감을 추구한다. 좋은 말 쓰면 다 답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다. 또 이 문항 갖고 또 2개 뺐네요. 인간은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둔다. 왜 주관적으로 얼마큼 잠재력이 있냐? 성장 가능한가? 이걸 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 갖고 그냥 좋은 말 쓰면 다 답이다. 즉 이런 문제가 있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개창자, 실신,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실존적인 사람, 또 신뢰감이 있는 사람. 요것도 답이에요. 다 답이에요. 인간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 인간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은 신뢰감이 있는 존재이다. 이런 것도 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건 다 인문학적 요소다. 글자 외우지 말고 아싸 서비스 문제 나왔네. 쓰면 답이네. 좋은 말 쓰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대의 유형, 인간 중심 상담과 반대의 유형, 특성 이론이죠. 특성 이론에 있는 답을 쓰면 틀리겠죠. 인간은 진단이 필수이며 검사가 필수이다. 이런 거 쓰면 땡이겠죠. 여기서는 좋은 말 쓰면 다 점수를 준다. 그래서 5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서비스 문제죠. 2번 문제 갑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이에요. 직업 문제를 어디서 생기냐? 직업 문제의 변별 진단이라고도 하고요. 또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고 직업 문제도 원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출제가 되지만 답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를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 자아 갈등, 자아 개념과 심리적 갈등을 해서 직업 결정을 못하는 거, 정보의 부족,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결정을 못하는 거, 선택에 대한 불안, 불안 때문에 직업 선택을 못하는 거, 문제 없음, 직업 선택에 문제가 없지만 확신이 없어갖고 직업 선택을 못하는 거.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5개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의존성, 자아 갈등, 정보의 부족, 선택의 불안, 문제 없다. 또는 확신의 결여, 이렇게 외워서 쓰면 되겠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3번 문제 가보실게요. 인지정서 행동 A, B, C, D 아주 징그럽게 나옵니다. 1회차도 나오고 2회차도 나오고 3회차 나오고 1회차 나왔고 2회차 나왔고 3회차 나오니까 이것도 거저먹기죠. 그래서 A, B, C, D, E의 A 선행사건, 어떠한 내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고, 신념,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논박,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을 하고, 논박에 대해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또 새로운 감정이 나왔다. A, B, C, D, E, F. 그래서 3번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또 나왔네요. 아리기피. 아리비티 기법이 A, B, C, D, E, F예요. 아리기피. 연장선상이죠. 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 목표는 무엇이냐? 아리비티 누가 주장했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주장했습니다. 왜 이상합니까?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비합리적 신념. 즉 문제점은 비합리적 신념이죠. 그럼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거죠. 게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는 뭐예요?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거. 이 내담자가 전직하려고 하는 심리적 혼란, 이건 비합리적 신념이겠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걸로 또 글짓기 한번 해볼까요? 1번 상담의 목표는 뭐예요? 건강한 정서와 행동의 획득, 이렇게 써도 되고, 합리적 신념으로의 뭐 변화 이렇게 써도 되겠고, 또 긍정적인 합리적 신념 이렇게 써도 되겠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비합리적 신념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전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소한 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 사소한 실수죠.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심리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거. 여기서 보게 되면 사소한 실수를 했다. 실수하면 회사 생활이 끝이다. 완벽주의죠. 이 완벽주의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심리적 혼란 때문에 전직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혼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이냐?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다. 목표는 무엇이다? 합리적 신념이다. 즉, 이 두 가지로만 말꼬리로 여러분 설명을 쓰면 됩니다. 목표는 합리적 신념. 이유는, 문제점은 뭐야? 비합리적 신념. 무엇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냐? 실수하면, 사소한 실수라면 회사 생활이 끝장이다. 이것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겁나 어렵게 보이지만요, 제가 볼 때는요 완전 서비스 문제예요. 그냥 3번에 이어서 그냥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요 이렇게 서술식으로 설명하시고 나면 겁부지네요. 근데 겁부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점수 주기는, 점수를 획득하기는 더 좋아요. 왜? 정답이 전혀 없거든요.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목적지만 맞으면 돼요. 목적지. 문제점, 비합리적 신념. 목적지, 합리적 신념. 내용은 여기에 맞춰서 그냥 썰 풀자. 이러면 무조건 점수 준다. 아싸, 너무 쉬워. 5번 갑니다. 백의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인지적 오류. 제가 누차 강조했죠. 인지가 뭐라겠어요? 대가리, 오류. 대가리가 오류 난 거예요. 인지적 오류가 뭐냐? 대가리가 오류 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저도 지금도 대가리라 가면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용어가 천박스럽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대가리가 오류의 유형. 대가리가 오류 난 유형 3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즉 뭐예요? 미친 종류 3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미친 사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니까 백이에요. 백. 그래서 백에 인지적 오류 유형 3가지, 즉 미친 종류 3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문제를 이해해줘. 얼마나 쉬워. 뭐가 미쳤냐?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과잉 일반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전체를 판단하는 거. 일반화시키는 걸 과잉 일반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사건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특정 의미를 너무 확대하게. 난 직업 상담사를 떨어지면 자살할 거예요.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선택적 추상화. 뭐 전체를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 연예인 댓글이에요. 연예인 댓글. 자 보세요. 연예인 댓글이 뭐 연예인 연기를 쭉 하는데 9명이서 연기 너무 잘해요. 한 명이 저것도 연기 잘하고 댓글 썼어요. 그럼 그것만 갖고 나 연기를 못하구나. 이것도 미친 거죠. 이런 종류들 3가지만 쓰면 되겠죠. 5번 문제를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이 인지적 오류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자를 외우니까 계속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키워드를 외워서 매칭만 하면 된다.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대충 쓰면 다 점수다. 6번 갑니다. 수포의 발달. 이 대체 나오고 또 나왔죠. 문심자 현태이. 그래서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군이 결혼했다. 주례는 누가 봤다? 수포다. 그래서 너무 쉽지 않나요? 6점 또 먹고 들어갔대요. 7번 갑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을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진짜 또 잔소리하는 겁니다. 인문학 문제에 인문학은 상담 심리학은 인문학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착 봐도 알죠. 근데 이 문제 나 공부 안 했는데 백지야 이러면 이런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예요. 내담자와 가로를 박을 수 있는 상담자가 반응이 뭐가 안 좋으니까 내담자가 대화를 안 하겠죠. 1번 너무 이른 조언, 2번 위협적인 표현, 3번 부적절한 표현. 이 답이 세 가지예요. 아직 3,000가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상담자가 어떤 반응을 할 때 내담자가 대화를 안 하냐. 1번 상담자가 예를 들면 못생겨서 이거 답이겠죠. 2번 상담자가 갑질할 때. 3번 상담자가 재수 없어서. 이것도 다 답이겠죠. 다 답이에요. 쓰면 답이다. 6점. 안 쓰니까 점수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인문학적 요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 또 요거 그대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런 조, 위협적인 표현, 부적절한 작동. 2번 뭐지? 다시 할게. 위협적인 표현. 정말 이거 미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도서관 가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외워요. 너무 이런 조, 위협적인 표현. 정말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울렁증이 나요. 왜 저렇게 공부할까? 그냥 상담자의 반응. 상담자가 재수 없을 때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상담자가 코딱지가 있을 때 이것도 좀 심한가요? 하여튼 어떤 건지 알겠죠? 8번 갑니다. 심리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정답 체크할게요. 규준참조검사는요. 비교하는 겁니다. 준거를 통해서. 그래서 개인 점수를 집단 내 상대방과 비교 해석하는 점수를 규준참조검사라고 한다. 상대평가죠. 얘를 표준화되는 심리검사다. 또 쉽게 하면 IQ 검사예요. IQ 검사. 자, 보세요. 한 반에 IQ가 150과 120과 100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비교하는 점수 IQ 검사 또는 심리 검사 표준화된 이런 거다. 아니면 웩실로 지능 검사 이런 거겠죠. 준거 참조 검사 개인 검사를 상대방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 즉 기준 점수가 개인 점수를 준거와 준거 참조니까 기존 준거와 비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평가다. 우리 직업상담사 몇 점 만점이에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이하면 불합격. 이런 60점에 대한 준거를 갖고 평가하는 거 절대평가 준거 참조검사다. 그래서 국가 자격 시험 여기다가 직업 상담사 시험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준거 참조검사 개인의 점수를 준거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기준 참조검사 개인의 점수를 상대방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다. 어렵지 않다.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9번 갑니다.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세 가지예요. 확률 표집 방법이 뭐냐? 표집 모으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뽑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단순 무선 표집. 그냥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로 뽑는 방법을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한다. 제비뽑기죠.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 모집단이 이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되었을 때, 즉 성격,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각 성격
합격 성질대로 표집해서 분석하는 방법 층화 표집이다. 집락 표집 또는 군집 표집, 모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일 때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방법을 집락 표집이라고 한다. 왜 집단 전체를 표집해요? 동질적이니까. 이질적인 것은 층화 표집이다. 그래서 9번 확률 표집 방법도 3가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야죠. 정리를.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이렇게 먼저 제목을 인지하고, 이 표집 방법 3가지는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또는 군집 표집이다. 이렇게 또 체크 포인트하고, 층화 단순 무선 표집, 제비 뽑기, 층화 표집 속성이 다를 때, 모집단의 속성이 다를 때, 군집 표집 모집단의 속성이 같을 때 어쩌고 저쩌고 버무리자 이러면 깔끔합니다. 10번 갑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집단 내 기준이에요. 집단 내 기준. 요걸 알아야죠. 근데 요걸 모르면 또 골치 아파요. 집단 내 기준이 뭐냐?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점수예요. 집단 속에서. 그러면 어떤 집단이 있냐? 이 집단이 시험 문제겠죠. 즉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비교하는 거 100분위 점수, 정규 분포 내에서 비교하는 거 표준 점수, 등급을 나눠놓고 등급에 있는 집단에서 비교하는 거 표준 등급 나왔죠. 그럼 이제 100분위 점수,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100분위로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한다. 즉 100점 만점에 몇 등이냐? 100점 만점에서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를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표준 점수,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일명 지점수라고 하죠. 표준 등급,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눠 놓고 9등급에 맞춰 100분위에 맞춰서 각 등급을 매기는 점수를 표준 등급이라고 한다. 일명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한다. 고교 내신자와 같은 것이죠.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한다. 스탠레스 점수다라고 쓰는 사람은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나인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다. 또 장수식 할게요. 원점수를 1부터 9 범주로 나누어 100분위에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그냥 점수를 9등급에 맞춰서 매기는 점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기능,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정보적 기능, 정보를 주는 기능을 말한다. 재조정 기능, 정보를 재조정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동기화 기능, 동기부여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도 다 점수 줍니다. 이렇게 점수를 줘서 전국 수석한 제 제자가 있습니다. 전국 수석한 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94점 맞았습니다. 2차 실기.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적 기능, 정보를 주는 기능을 말한다. 재조정 기능, 재조정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동기화 기능, 동기화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그렇게 써서 94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 책을 감수하시는 분도 시험에 합격했어요. 책을 보는 감수하는 분도. 왜? 감수하다가 외워졌어요. 저절로. 또 동영상을 보는 PD님도 합격했어요. 왜? 촬영하다가 합격했어요. 그냥 저절로 스며들어가요. 교수님 저도 공부할 수 있겠네요. 촬영하다가 합격했습니다. 필기책 감수하다가, 실기책 감수하다가 합격했습니다. 동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100% 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조, 거꾸로 가는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외우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 병 걸리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요. 전국 수석자도 나왔고 책을 감수하시는 분도 합격했고 촬영하시는 PD님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11번 갑니다. 신뢰도 측정 방법 중 사람들이 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또 다른 점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 검사 재검사의 단점 또 나왔네요. 2회차 나온 거 또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문제는 이 출제하신 분이 낸 거 자꾸 또 내더라고요.
바빴나 봐요. 문제점 네 가지. 2018년도 2회차에는 세 가지가 나왔죠. 내가 검사 요인력과 검사 때문에 점수가 달리 나왔다. 성숙 요인력과 측정 간격이 길 때, 즉 조사되는 특성이 변할 때, 즉 성숙해서 답이 변했다. 역사의 요인력과 측정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적 사건 때문에 답이 변했다. 또 검사 태도와 동기의 변화. 검사 태도. 나는 이번 검사를 참 잘 받고 싶어. 나는 이번 검사 대충 할 거야. 이런 검사 태도나 동기에 따라서 답이 변했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 갑자기 막 시험을 보는데 막 천둥 번개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환경 때문에 검사 점수가 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 요인력과 성숙 요인력과 역사 요인력과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데이터 분석하지만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타당도 2019년도의 문제 1회차 실기시험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안 나오겠다라고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왜? 계속 연달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달아 계속 나오면 정말 출제자가 진짜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신뢰도가 나올 거야, 타당도가 나올 거야? 다음에는 타당도 쪽에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저도 분석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강을 준비하는 거고요. 12번 갑니다.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만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또 2대차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그래서 2018년도 출제자는 바쁜 분인가 봐요. 표지오차. 모집단을 표집할 때 표지오차가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준거 측정주의 신뢰도의 타당도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한다. 범위가 제한되면 오차가 발생한다. 2018년도 1회차에 제가 설명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오차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범위가 제한돼서 영향을 받는다. 12번 해결됐고요. 13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부의 산업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산업하면 느낌이 어렵게 느껴져요. 직업은 쉬운데 근데 산업도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익숙치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제1차 산업 배웠죠. 1차 산업. 1차 산업 하면 느낌이 좀 더 쉽게 접근되죠. 산업하면 어려운데 1차 산업, 농업, 어업, 수산업 이런 겁니다. 이걸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의 집합체를 농업, 어업, 수산업의 이 집합체를 산업이라고 하더라. 또 산업활동은 뭐예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단의 집합체가 그대로 컨트롤 V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 산업을. 그리고 활동이니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더라. 산업활동의 범위는 뭐예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13번 해결됐고요. 14번 갑니다.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최저임금 또 나왔죠. 그래서 최저임금 이번에는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7가지. 최저임금의 기대효과는요. 최저임금 올려서 좋은 말 쓰면 다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7가지. 노사분규를 방지하더라. 사회복지제도가 기초가 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또 소득 증대로 해서 유효효과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효효과, 살돈이 생기는 거죠. 유효수요가 확보된다. 소득이,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좋은 말 다 쓰면 됩니다. 여기서. 또 저임금, 임금 격차가 개선된다. 이런 거. 또 경영 개선이 된다. 기업이 근대화가 이루어진다. 산업평화가 이루어진다. 근로자의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근로자가 기분이 좋아진다. 왜 좋아지겠으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런 거 좋은 말 쓰면 다 답이다. 15번
15번. 14번 문제는 지금 정부 이슈이기 때문에 2019년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노동 공급이 뭐냐? 노동 공급. 공급, 파는 거죠. 무엇을? 노동을. 누가? 근로자가. 왜 팔아요? 일하려고. 왜 일해요? 돈 벌려고. 그럽니다. 결국 노동공급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 일에 근로자가 일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임금에 따라서 결정된다. 임금이 비싸면 일을 하고 임금이 안 비싸면 일을 안 하고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그렇죠.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노동 공급이 많아지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많이 하면 그만큼 또 노동 공급이 커지겠죠. 노동 시간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시간이 많으면 또 노동 공급도 늘어나겠고, 노동의 질이 좋으면 노동 공급도 더 확대되겠고. 그래서 임금,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간, 노동의 질이다. 그래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5가지다. 16번 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적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 6가지를 쓰죠. 먼저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인문학 요소예요. 노동시장론 경제학이지만 인문학 요소예요. 이런 건 몰라도 생각만 조금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겁먹어서 못 쓰는 거죠. 기혼 여성들이 직장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직장 다니기 어려워요? 이거가 답이겠죠. 기혼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또는 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해서,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뭐 안 좋아서, 더 말장난이죠. 법적 제도가 안 좋아서, 또 사회적 제도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도 2개 나오겠네요. 또 기혼 여성의 임금이 낮아서, 결혼 출산으로 태사를 강요해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또 기혼 여성에 대한 뭐 경제활동의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제한된 취업 직종 때문에, 파트타임이 발달이 안 돼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 뭐 이런 건 다 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문제도 사실 직업상담 시험을 보게 되면요, 유연적 사고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유연적 사고를. 글자를 외우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부럽대요. 유연적 사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유연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이 유연적 사고를 아주 전공용어로 잔대가리라고 해요. 잔대가리. 잔대가리가 발달된 사람이 합격률이 좋더라. 완벽주의, 고정관념이 사라진 사람이 합격률이 적더라. 왜? 자꾸 글자를 외우려고 해서. 잔대가리들은 글자 안 외운다. 한두 개 키워줬다서 글짓기 하면 합격이다. 이랬습니다. 17번 갑니다.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기출에서는. 그러면 교수님, 처음 나온 문제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틀리면 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격해요? 나머지 다 나온 건데 18문제 중에서요. 16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15문제구나. 그럼 15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다 합격이죠.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만요.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나머지는 소설 쓰자. 17번 파급 효과와 위협 효과가 뭐냐 이겁니다. 파급 효과는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상대적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파업을 한단 말이에요. 파업을 하다가 잘릴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일자리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하지 않아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다음에 노동 공급을 하지 않아서, 노동 공급을 하지 않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노동 공급을 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아서 먹고 살라고 비노동조합에 있는 회사로 이주한다, 파급된다. 그래서 비노동조합의 임금을 내리는 효과를 파급 효과라고 한다.
즉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하지 않아서 비노동조합으로 이전해서 이 비노동조합의 임금을 내리는 효과를 파급 효과라고 한다. 비노동조합의 임금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비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죠. 근데 왜 임금이 내려가요? 비노동조합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비노동조합 사장이 월급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열받아. 그래서 야,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또 겁먹어서 위협을 느껴서 아니야 만들지 마. 내가 월급 다시 올려줄게. 이게 위협일 거예요. 그래서 노조 비조직 부분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노동조합을 만들까 봐 위협을 느껴서 비노동조합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위협 효과라고 하더라. 그래서 파급 효과, 위협 효과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위협 효과, 파급 효과도 한 3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3년 뒤에 합격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요. 18번 문제 갑니다.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8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겁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게 되면요. A기업과 B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시오. 먼저 탄력성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임금의 변화율, A기업의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이 4,000원이니까 4,000원 분의 얼마나 변했죠? 5,000원 빼기 4,000원 곱하기 100이 변화율이다. 계산기 돌리면 25%다.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노동수요량이니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몇 시간이죠? 2만 시간이네요. 2만 시간분의 얼마로 변했죠? 만 시간으로 변했네요. 그럼 만 시간 빼기 2만 시간 곱하기 100은 50%다. 그러므로 25%분의 50%는 노동수요 탄력성이 2이다. A기업 나왔고요. B기업 똑같이 계산하면요. B기업의 임금의 변화율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했으니까 원래 임금이 얼마예요? 6,000원분의 변화된 거 5,000원 빼기 원래 6,000원 곱하기 100은 16.67%이다.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몇 시간이죠? 얼마죠? 3만 원이네요. 여기는 3만 3천 원의 노동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3만 원. 여기도 변한 거 3만 3천 원, 원래 3만 원 곱하기 100은 10%다. 그러므로 그대로 16.67%분의 10%는 0.6이다. 그래서 0.6이 비기업의 탄력성이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탄력성 구했고요. A, B 각 기업의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시도할 때 그 타결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요. 그만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 탄력성 우리가 공부할 때 1차에서 이 수직은 완전 탄력성, 탄력성이 무한대다. 완전 탄력성일 때는요. 기업이 갑질할 수 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성, 한 명도 안 잘리더라. 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세기 때문에, 즉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세고 노동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노동조합이 없는 거죠. 여기는 완전 탄력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어느 기업이 여기서 타결성이 높은 거는 그대로 B기업이 임금 교섭력이 더 크다. 즉 임금 협상 시 타결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B기업이 A기업보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기 때문이다. 즉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세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이 파워가 세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해 보게 되면 결국은 노동수요 탄력성 문제다. 노동수요 탄력성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노동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 곱하기 100 이게 변화율이다. 그래서 공식대로 그대로 쓰면 정답이 나온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고맙습니다.